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밤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구속이 됐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에 구속이 됐고요. 일단 지금 판사가 발부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 그리고 재반 상황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은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일단 혐의는 어떤 거였느냐면은 불법 정치자금 받아가지고 전당대회에 돈 뿌렸다라는 게 이제 크게 보면 그 혐의고요. 음흠.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돈봉투 그 6천만 원 의원들한테 20장 만들어가지고 6천만 원 뿌리고 그다음에 지역위원장 이런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650만 원 주고 이런 혐의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이 돈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불법적으로 후원도 받았다. 그 받은 돈 중에서는 뇌물성, 그러니까 대가성 그런 돈도 있었다라는 게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먹사연에서 정치 자금을 받았고, 그 중에는 뇌물도 있었고, 또 일부는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만들어 뿌렸다. 이 세 가지에 다 관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장 판사가 소명이 된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유창훈 부장 판사가 다시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그 판사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외에도 무소속의 윤관석 의원 그리고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이 예. 관련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어제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구속됐습니다. 예, 지난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어떤 부분 주목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왜 구속이 됐냐라고 하면 이제 뭐 당연히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짧게 얘기를 했는데 네. 검찰이 주장한 거에 따르면은 이제 귀국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일주일가량 된 깡통폰을 검찰에 제출했다. 예. 그리고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수사 동향을 파악했다. 그리고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지난해 11월 교체됐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가 지금 선제적으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증거인멸, 이게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렇죠. 이제 판사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수사를 조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어서 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난해 한 8월 9월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그때 이제 휴대전화에서 많은 녹취록이 나오면서 이거는 별건이었어요. 뇌물을 이제 받은 혐의로 이제 예. 수사가 됐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녹취록이 이제 돈봉투 살포 녹취록이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송 전 대표와 관련된 인사들, 그래서 윤관석 의원, 뭐 이성만 의원, 그리고 박용수 씨 이제 보좌관 여기까지 이제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등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이제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21명이었네. 그때 이제 돈봉투를 받았다. 예. 이런 거를 밝혔고, 특히 임종성 의원하고 허종식 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11월 2일에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이제 뭐 이제 구속이 됐으니 이제 앞으로 이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텐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에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뇌물 사건, 특히 이제 돈봉투가 현금이 오간 거의 그 특성상 이거는 증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관된 진술 그리고 정황 이런 것들이 증언이 중요한데, 그 말씀은 돈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뭐 CCTV에 잡혔거나 이럴 가능성, 그러니까 물증을 남겼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증인들의 증언, 뭐 목격자 증언, 이것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일관되냐, 이게 중요하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 이제 받았을 때도 유동규 씨가 이제 증언을 했고, 그게 그 재판부도 이제 상당히 소명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잖아요. 신빙성을 인정받은 신빙성을 거죠. 인정을 예. 받은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윤관석 의원 공판에서 지난 10월 23일에 있었던 건데요.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얘기를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그 녹취록에 인천 두라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 해서 3개 빼앗았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인천 둘이 이성만 허종식 의원, 종성이는 임종성 의원이 맞느냐라고 하니까 이정근 부총장이 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뭔가를 진술을 하나씩 했을 때 그게 네. 이제 하나씩 조사가 되고 소환이 되면은 검찰에서 이제 다시 하나씩 기소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그렇겠죠. 거예요. 예, 예.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는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여기 송영길 대표는 이미 탈당을 했지만 전직 민주당 대표고 네. 현직 민주당 대표도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당 쇄신 목소리는 올라가고 있고 이 문제를 그러면 이분들을 예를 들면 총선에 이름이 언급된다는 것만으로 공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도덕적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렇게 그 기준이라면은 이재명 대표도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고 지금 기소됐는데 공천 안 줄 것이냐. 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지금 상당히 뭐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쇄신 목소리가 좀 더 세질 수밖에 없다. 예. 사실 이게 민주당이 이제 한 2, 3주 전쯤에 네. 뭐 친명계 중진 의원한테 들었을 때는 이제 본인이 가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발언 많이 하지 말고 차분하게 재판을 좀 받아달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그렇게 설득을 좀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변 사람들 뭐 수사받고 이런 과정들이 참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 주류에서는 네. 좀 부담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북콘서트 하면서 나온 발언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공격의 대상이 됐잖아요. 정치권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 분위기도 살짝 볼만한 거는 이번에 이게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만 사실 이제 만약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구속됐으면 플러스는 없는 거고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은 한동훈 장관한테 또 부담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법무부 장관이 어떤 뭐 구속을 시키고 이런 주체는 아니라는 게 맞지만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 뭐 구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동훈 장관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좀 판단들을 하고 있거든요. 상징적인 인물이니까요. 네. 예. 그런데 두 번째 또 기각이 됐다라고 했으면 부담이 됐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일단은 좀 넘어가게 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의 분위기도 취재를 해 오셨군요.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뭐 인터뷰를 통해서 더 풀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한동훈 추대론. 국민의힘 어제 국회의원들하고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서 한 200여 명이 모여서 대규모 연석회의를 열었어요. 네. 결론이 났습니까?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200여 명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다 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253개 지역구가 있으니까 253명이 있는 건데 사고 당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명 빼고는 거의 다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린 거는 이제 취재를 해보면 압도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추대론이 강한 건 사실인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만 기준은 한동훈 장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냐 아니냐까지는 좁혀졌는데 한동훈이다라는 것에 압도적인 지지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론은 안 내려졌다. 맞습니다. 한 몇 대 몇 정도로 얘기들 해요? 이게 찬반이? 숫자가 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발언 숫자는 제가 들어보니까 33명이었다라고 하는데 예.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양수 원내수석 같은 경우에는 찬반이 반반쯤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장해찬 최고위원은 찬성이 8 반대가 2인 것 같다라고 하고 어. 뭐 이제 모 인사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 2 반대 1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른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좀 들어보니까는 예. 일단은 뭐 중간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고요. 예, 예. 그거 외에도 중립적으로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네. 발언 신청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수도권에서도 도움되는 혁신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한동훈 장관이네 하는 사람이 있고 아 저건 한동훈 장관 아니네 이렇게 해석을 각자 좀 다르게 하는 거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바람 같은 게 좀 반영이 돼가지고 예. 이렇게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반대가 적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점들은 절차를 굉장히 길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이잖아요. 네네. 어제 방송 출연해가지고 전당대회에 준하는 의견 수렴 과정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예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당원 투표 같은 것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이제 예측이 되는 상황인데 좀 과정 보면은 지난 14일에 중진 의원이랑 연석회의하고요, 15일에 의원총회하고요, 그다음 어제 또 연석회의하고 계속 회의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가는 거라는 건데 국민의힘의 모 관계자의 표현으로는 이게 자신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대통령이 꽂는 그림. 왜냐하면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이 사실은 지명만 하면은 이제 그 전국에서 의결하면 바로 끝나는 구조거든요. 원래는 그래요. 예, 네. 권한대, 그러니까 당 대표 권한대행이 이 사람이요. 해서 투표해서 찬반 이렇게 가면 끝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걷는 거고 이건 대통령의 힘이 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결론은 안 났는데 김준일 에디터는 어떤 점들 주목하셨어요? 참 혼란스럽다. 혼란스럽죠. 어저께 보면서 이거 얘기를 좀 많이 느꼈는데
몇 개 언론 보도하고 사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국민일보는 오늘 사설 제목이 검찰 출신 비대위원장이 수평적 당정 관계 만들 수 있나. 그리고 한국일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용산에 노할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향신문은 국정 뒷전인 총선용 돌려막기 개각 한동훈이 정점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선일보는 어저께 사설인데 예. 여당 비상 초래한 대통령실이 비대위원장 고른다니 그래가지고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그러니까 대통령 의중에 따라서 비대위원장이 선임되는 거 이게 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앙일보 정치부장이 칼럼을 썼는데 예. 한동훈식 6.29 선언은 가능한가 뭐 이런 걸 썼어요. 중앙일보 정치부장의 칼럼. 그러니까 뭐 최민우의 시시각각인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왔을 때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다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진보 언론, 이른바 진보 언론, 이른바 보수 언론 가릴 것 없이.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달라야 된다. 6.29 선언이라는 결국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차별화되는 지점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 눈에 띄었던 게 TV조선 단독이었습니다. 어떤 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 중 내 말 가장 안 들을 것 이런 건데 이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한 국민의힘의 광역단체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현재 거론되는 비대위원장 후보 중에 내 말을 가장 안 듣는 게 한동훈이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 전화 통화한 사람의 주장이죠.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 이거 뭐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한테 확인된 건 아니지만 확인된 건 아닌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리스키한지를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안 되고 말 잘 듣는 용산에서 심은 검사 출신이 비대위원장이 안 된다. 이게 외부에 어떻게 비춰질지를 아니까 당심의 윤심에 따라 가지고 한 이를테면 60%가 지금 한동훈 이렇게 외치고 있고 40%뭐 요 정도는 지금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 이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지금 본인에 대해서 앞으로 당에서 장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유지될 경우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선대위에도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다라고 어제 언론 보도로 밝혀졌잖아요. 예, 입당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누군가 이제 들었다는 보도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만장일치로 만들어서 나를 추대해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정치하기 싫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워낙 여당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면 한동훈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도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그 해석도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는 이미 한동훈 장관도 가는 쪽으로 마음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기자들도 있고 저도 정반대로 사실 그쪽으로 봐요. 박순봉 기자도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것 같고 그림 자체는 그렇게 만드는 것 같고요. 그냥 지역별로 좀 다른 게 어제 재밌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수도권 쪽에서는 경기 쪽에서는 한동훈 장관 좀 적극적으로 밀었고요. 온 사람들 중에 인천은 좀 뚜렷하지 않고 서울에서는 반대가 좀 많았어요.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있어요. 그리고 영남은 반대가 많았고요. 뭐 대표적으로 거의 잘 발언 안 하는 뭐 중진 의원도 나서가지고 반대할 정도였고 강원도는 또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충청도는 뭐 한두 명 이제 성일종 의원 이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만 말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좀 경기도 쪽을 좀 설득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는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원래 있는 지역구인 강원도는 별로 입을 닫은 상태고 경기도 쪽에서 많이 나섰는데 모 당협위원장 좀 오래 맡았던 분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한 번도 못 봤던 경기도 당협위원장, 좀 새로운 당협위원장들이 나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누구지 했는데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오게 되면은 각자 좀 기대가 달라요. 예를 들면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내쳐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각자 유불리에 따라 판단이 다른 거예요. 오면 좋은가 안 좋은가. 근데 모 수도권 당협위원장이랑 얘기를 해봤어요. 이제 좋으냐 안 좋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20, 30대 중에 보수적인 사람들은 확실히 한동훈 장관 좋아하는 거 있다. 근데 그럼 40, 50대를 다 버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운 그림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이게 누군가가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짜가지고 그린 그림 같지가 않다. 그래서 좀 산발적이다. 뭔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 당원 여론조사 같은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윤재호 권한대행이 마음을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병민 최고위원 잠시 후에 인터뷰합니다. 어제 그 자리에도 참석했었던 김병민 최고위 얘기도 잠시 후 들어보죠. 다음으로 갑니다. 인천서 태어나면 1억. 요거 흥미롭던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이 출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총 1억 원 이상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인천시에서 태어나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18살까지는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쭉 받을 수 있으니까. 한 예. 번에 딱 이렇게 꽂아주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방에 1억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살면서 꾸준히 주는 건데 어. 그 액수를 많이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제목만큼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은데 기존에도 지원금이 한 18세까지 살면은 한 7,200만 원 정도는 돼요. 근데 그래요? 여기다가 인천시에서 한 2,800만 원 이상을 더 보태 가지고 음. 1억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예. 뭐 김준일 예, 에디터. 출산지원금을 지금 지자체에서 주는 거 굉장히 많아요. 이미 광역지자체에서 작년에만 3,600억 원을 지급을 했고 네. 기초단체도 2,100억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인구가 경쟁력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금액이 좀 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인구 소멸 단계에 지금 대한민국이 접어들었는데 유정복 시장도 지금 흑사병 수준이다라는 뉴욕타임스를 제일 먼저 언급하면서 이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대책을 내놔야 된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자체만 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